제가 가장 낮은 가격에 낙찰받은 게 55만 원이고요. 아, 55만 그리고 원. 제가 처음으로 뭐 공매로 낙찰받아서 수익 냈던 그게 141만 원에 낙찰받아서 중간에 300만 원이 더 투입되긴 했지만은 2개월 만에 1000만 원에 매도를 했었습니다. 아니 뭔데 141만 원에 뭐 어떤 거 사신 거예요? 네, 이제 경매도 있고 이제 공매도 있는데 국가에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그 어떤 자산들이 공매로 넘어가요. 그래서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제가 그 정읍에 있는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하자가 좀 있는 토지예요. 어떤 하자냐면 소유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3명이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의 지분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었던 거고 또 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 이거 해결되기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입찰을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뭐 30%까지 떨어졌었는데 제가 42% 정도의 낙찰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낙찰받고 기존에 있는 그 공유자분들과 협의를 해서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은 이 땅에 대한 애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땅이 필요할 만한 인접 토지 주인들한테 우편을 다 보냈어요. 나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내 땅과 붙어 있지 않냐. 원하면 저렴하게 드리겠다. 근데 아래 땅을 소유한 분에게 한 우편을 보내고 4일 만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락이 오죠. 그때 평당 그쪽 지역이 8만 원 정도였는데 제가 한 7만 원 정도에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안 사겠대요. 그래서 선생님 얼마 정도면 사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평당 5만 원이면 사겠대요. 근데 저는 평당 24,700원에 받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아니, 내 땅에 붙어있는 땅을 누가 판다고 하면은 그건 거의 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라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싸면. 그러니까 싸면. 근데 저는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싸게 낙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저렴하게 드릴 수 있으니까 협의가 잘 되는 거죠. 와, 이거 괜찮다.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맹지면은 토지가 붙어 있는 거를 우리가 사가지고 병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 맹지를 낙찰 받으면 토지 있는 사람한테 이거 살래?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공유자분들과도 협의가 가능하고 또 그분들은 내 땅을 살 마음이 없다고 하면 내가 그분들 것까지 인수를 해서 또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매도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또 방법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지분 투자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경쟁률도 굉장히 적고 또 하자가 있다는 생각에 유찰도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싸게 경쟁이 덜한 상태에서 낙찰받아서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게 뭐 협의가 안 되고 이러면은 진짜 뭐 지옥이겠습니다만. 뭐 지옥은 아니고요. 협의가 안 되더라도 정형화된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또 경매로 넘길 수 있는 절차가 있거든요. 전체를요? 그러면 누군가가 또 낙찰을 받는다고 치면은 내 지분이 3분의 1이라고 하면 그 지분만큼 배당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3분의 1만 낙찰을 받았고 나머지 2명은 뭐 하자가 없어요. 근데 그 2명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내가 제가 전체를 경매로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판사님 이게 협의가 안 돼서 내 걸 팔고 싶어도 다른 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 못 팔잖아요. 그럼 제 재산상 불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판사님 이것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그럼 판사님이 조정을 이렇게 시켜줄 때도 있고요. 서로 협의가 안 되면 그냥 전체를 경매로 넘겨라 라는 판결문을 내려주십니다. 그럼 판결문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판결문을 가지고 전자소송을 통해서 이 전체를 경매로 진행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전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은데 생소하니까 아니 그래도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공유로 가지고 있다는 공유 지분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제 친구랑 둘이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친구가 팔고 싶어 하는데 저는 안 팔고 싶어요. 그럼 그 친구가 제 것까지 경매로 넘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법원에다가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공유자들은 그러면 나 원래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전체로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다 보호장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낙찰이 되면 기존에 있는 공유자들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누군가 100만 원에 낙찰 받았어. 그러면 제가 1등이 낙찰 받은 금액으로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하면 이 사람한테 줘요. 그런데 이런 권리가 있다라는 거를 기존에 있는 공유자분들은 모르시죠. 네. 그러다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그럼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있는데 5천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 5천에 누군가가 이게 뭐 1억에 낙찰이 됐어. 그럴 수 있잖아요. 시세가 올라가지고. 그럼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연락은 전화로 오는 거는 아니고 경매가 진행될 때 이렇게 우편으로 와요. 우편으로? 1억에 이게 낙찰됐는데 이거 1억에 사시겠어요? 이렇게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와요? 설명드릴게요. 누군가 한 명의 지분이 경매로 넘어갈 때 이 물건이 언제 경매로 진행될 거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낙찰 받으면 기존에 있는 공유자들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그 통지서가 옵니다. 그러면 입찰하는 날 그때 내가 법원에 가서 낙찰되는지 안 되는지 기다렸다가 누군가 낙찰 받으면 그거 제가 공유자 우선 매수 하겠습니다 하면 저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또는 그날까지 우선은 않더라도 미리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서를 법원에다가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은 뭐 안 들어오겠죠. 입찰 어차피 공유자가 가져가니까 그러면 이제 최저 입찰가에 내가 또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죠. 기존 공유자들이. 그래서 합리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럼 반대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2명, 뭐 3명이라고 했을 때 3명 중에 1명이 이제 경매 넘어갔을 때 이런 상황인 거고. 근데 아까는 어떤 얘기였냐면 한 명이 나머지 2명 것까지 전체 토지를 경매에 넘길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협의가 안 될 경우 나는 팔고 싶은데 내 거만 파는 게 안 돼. 그러면은 전체를 경매에 넘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거기서 서로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를 경매로 넘겨서 각자의 지분만큼 이제 돈을 받는 그런 절차가 또 다 있죠. 이 부분은 거의 끝까지 갈 경우인데 대부분 협의로 끝납니다. 이거 한번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이거 부부 공동명의 때 이혼하고 이러면 그거 그냥 그죠. 한쪽이 공동명인데 나 이거 팔고 싶다. 근데 나머지가 계속 거부하면은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죠. 왜냐면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돼 버리면 내 재산상 굉장히 큰 손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럼 진짜 소액이라는 게 이런 거고 뭐 우리가 시세 차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월세 같은 경우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월세를 받고 있는데 또 저는 지분 투자를 좋아하잖아요.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 하나의 지분을 매입해서 수익 내는 걸 좋아하는데 뭐 병방동에 있는 어떤 빌라 2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았어요. 빌라의 2분의 1 지분? 빌라의 2분의 1. 그 빌라 낙찰받은 가격이 4,670만 원 정도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 공유자가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분에게 제가 이제 월세를 또 받고 있는 거죠. 왜냐면 반에 대해서. 반에 대해서. 그래서 뭐 그분이 원하시면은 제 지분을 뭐 사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월세를 받다가 그분이 이사를 간다고 할 때 그때 함께 부동산에 매도를 해서 나머지 반의 어떤 수익을 얻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와. 그 지금 한 9천만 원짜리를 4,670만 원어치만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보면 감정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사서 또 이제 월세를 받을 때는 시세에 준해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매매를 통해서 월세를 받는 것보다 훨씬 이제 좀 높은 월세를 받을 수가 있고 제 수강생분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많이 유찰돼가지고 가서 임장도 안 하고 덜컥 낙찰을 받고 잔금 납부하면서 그 현장을 갔는데 사진하고 완전 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평생 좀 돈이 묶여야 되는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그럴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땅이었는데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가장 또 중요한 건 시세 파악을 잘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시세 파악은 뭐 네이버 부동산을 보는 방법도 있고 또 해당 인근 지역의 부동산에 전화해서 네네. 꼭 사는 사람 입장에서 한 번, 파는 사람 입장에서 또 다른 부동산에 한 번, 그래서 크로스로 이렇게 네네.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요즘 밸류맵이라든지 뭐 땅야라든지 네. 다양한 이런 그 어플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시세 파악을 바로바로 할 수가 있어요. 네. 또 최근에 거래됐던 어떤 실거래가들도 클릭만 하면 평당 얼마 정도의 매도가 됐는지 다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입찰가를 또 정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잘못 받으면 평생 돈이 묶일 수도 있다. 네. 그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생 돈이 묶인다는 게? 우선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네, 사줄 사람이 없기도 하고 또 뭐 지분 경매로 네. 분묘 토지를 또 입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러면 분묘를 잘 가꾸고 있다라는 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입찰을 했는데 상대방이 현물 분할이란 걸 또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그냥 나는 묘지 있는 부분 가질 테니까 너는 그 나머지 아무데나 다 떼서 가져. 그렇게 또 판결이라든지 네네.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물건들이 간혹 있거든요. 또 많이 있거든요. 살 사람이 네. 살 사람이 있는 걸 입찰하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살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 사람이 나 묘지 있는 부분만 가져라 나머지 너 가져. 네, 나머지 너 가져 해버리면 그 땅에선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치.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물건을 입찰을 할 때, 또 토지를 입찰할 때, 이 땅이 사용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네. 아니면 과일이라도 심으면서 뭐 가꾸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하고 입찰을 하는 거죠. 살 사람이 있는지. 네. 그리고 뭐 묘지가 있는 토지라고 하면은 네. 이 분묘, 관리 잘 돼 있는 분묘가 넓게 퍼져 있는지 그래서 잘라 가져가라고 할 수 없는 네, 그런 어떤 토지들을 또 입찰을 하는 게 중요하죠. 어디를 잘라도 다 묘가 네. 포함이 돼 있다고 하면은 어쨌든 그분들은 또 서로 협의를 해서 네. 어쨌든 조상들 잘 모시고 있으니까 네. 또 나는 또 싸게 낙찰받아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준다고 하면 그걸로 뭐 일확천금을 노릴 거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원래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 다시 되돌려준다라는 생각으로 네. 협의를 하면 뭐 언성 높일 일도 없고 네. 또 뭐 난감한 일에 처해지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낙찰 받아가지고 원래 갖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준다. 맞습니다.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네, 근데 그분들이 경매 절차를 잘 몰라서 네. 공유자 우선 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네. 누군가에게는 낙찰이 됐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낙찰 받아서 합리적으로 네, 그런 가격에 드린다고 하면 그분들도 좋아하죠. 네. 공유자 우선 매수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거의 지금 경매 물건으로 치면 평균적으로 한 10몇 프로밖에 공유자 우선 매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신다고 보면 되죠. 네네. 근데 들어갔다가 만약에 공유자가 네. 안 산다 그러면 어떡해요? 낙찰 받았는데 네. 공유자가 안 산다고 하면 네. 그때 이제 인접 토지 주인들한테도 이제 우편을 보내보고 아니면 함께 협의를 해서 우리 같이 네네. 부동산에 내놓고 팔자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뭐 활용 가치가 있는 땅이다. 네. 그러면 그때 현물 분할을 해서 네. 내가 딱 자른 다음에 그 땅과 인접해 있는 분과 또 협의를 할 수도 있어요. 또 이도저도 만약에 안 되고 네. 협의가 어렵다. 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체를 경매로 넘겨서 그 누군가 낙찰 받으면 네. 배당받는 방식으로 협의가 가능하죠. 그분이 낙찰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전체가 나왔을 때는 누구든지 입찰 원하는 분이 계시면 네. 기존의 공유자분들도 근데 이게 보면은 왜 그 지분만 나올까요? 그 어차피 전체를 넘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두 명이 같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남편 지분만 압류된 상태에서 경매로 나오는 거지 아내 지분까지 나오지는 않거든요. 아내가 망한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남편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것들을 또 이제 낙찰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좋네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네. 아내분 입장에서는 그 남편분 거에 대해서 내가 공유자 우선 매수도 할 수도 있고. 네. 이거는 꼭 알아둬야겠네요. 공유자 우선 매수라는 게 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 권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잘 모릅니다.
또 이거는 경매는 아니었었지만은 네네. 저는 발품 파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네. 그래서 지하철이 생길 만한 한 2, 3년 뒤에 여기 지하철이 생겨. 그곳에 네. 임장을 하다 보니까 급매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급매물은 완전 초급매물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집안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빨리 매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입을 했었는데 네. 1억 2,500만 원 정도에 매입을 했거든요. 그때의 가치는 한 2억 2천 정도였었어요. 네. 제가 매입을 해서 수리를 싹 하고 네. 이제 9천만 원에 9천에 30으로 해서 월세를 반전세를 줬죠. 네네. 네, 그래서 실투자금 한 4천 조금 넘는 금액으로 네. 해서 또 30만 원의 월세를 계속 받기도 하고, 또 제가 작년에 부산 해운대가 보이는 네. 분양형 호텔을 또 하나 지인분들하고 낙찰을 받았어요. 네. 3명이서.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대출, 지금 주택은 대출이 이제 규제가 심한데 네. 분양형 호텔이라든지 뭐 상가,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네. 네, 대출 80% 이상 받은 다음에 대출 이자 빼고 1인당 투자금이 한 2,300 정도였었는데 네. 1인당 한 17만 원 정도씩 매월 이제 순수 월세를 받고 있죠.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돈이 너무 쪼개지지 않나요? 뭐 쪼개지는 것도 있기는 한데 네네. 그래도 이런 쪼개진 것들이 월세라든지 또 뿌려놓은 것들이 네네. 많아질수록 나중에 매도했을 때 수익은 또 큰 거잖아요. 네. 또 안전장치로 저는 지금 뭐 주식도 하는데 저는 삼성전자 주식을 한 17,000주 정도 모았어요. 네네. 거기에서 또 나오는 배당들이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굉장히 이제 좀 큰 그 월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결혼을 할 때 네. 굉장히 이제 돈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5,700만 원 가지고 와이프랑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었어야 됐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좀 종잣돈이 없어서 이제 소액 물건으로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없나 네.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부동산 경매라든지 공매 같은 경우에는 좀 소액으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네. 물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 분야를 공부하고 투자하면서 성과를 하나하나씩 내기 시작했죠. 네. 부동산 경매에서 지금 소액이라고 하셨는데 네. 5,700만 원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뭐 소액이라고 하기에는 5,700만 원은 네. 결혼을 할 때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이라든지 네, 네. 예식장 예약 네. 그리고 전셋집까지 다 알아봐야 됐었던 금액이에요. 모든 금액이 예, 5,700이었고 모든 금액. 네. 그럼 이렇게 부동산이 많아지면 네. 지분으로 네. 그럼 이제 취득세라든지 네. 보유세라든지 이런 네. 문제들이 계속 움직이기 점점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2017년도, 18년도부터 네. 주거용 투자는 좀 적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서 부동산 규제를 너무 많이 네. 네, 하루가 멀다고 계속 규제를 해버리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내가 원할 때 사고 원할 때 팔아야 되는데 네. 정부의 규제 때문에 내 소중한 돈이 묶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또 손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이건 좀 위험한 투자다. 그러면 뭐 정부의 규제는 받지 않으면서 또 수익은 더 큰 게 그런 투자법은 없을까 고민을 네. 하다가 그때 주식과 이런 토지 공부를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둘 다 잘할 자신은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주식은 그냥 초우량주 1등주만 산다라는 네. 원칙으로 적립식으로 꾸준히 매입을 했었고요. 네네. 토지라든지 지분 경매 쪽으로 그때부터 열심히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은 자산을 이제 네. 우량 주식과 우량 토지 쪽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제가 투자했었던 그런 주택들은 하나씩 계속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이게 정말 10배 또 20배, 3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게 토지와 주식이더라고요. 또 저는 도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도로요? 도로 투자. 예. 경매나 공매로 자투리 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사람들은 야 도로 그거 뭐 차 다니는 도로 생각을 하면서 그게 뭔 소용 있어? 네. 하면서 아무도 입찰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뭐 감정가 대비 13%에도 낙찰을 받았고요. 네. 17%에도 낙찰을 받았거든요. 도로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네. 서울에 내가 도로를 90제곱미터 이상만 갖고 있다고 하면 네. 입주권이 나와요.
도로만 가지고 있어도. 아, 재개발이 진행된 네, 경우. 재개발. 그런데 만약에 재건축이 진행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재건축이 진행될 때는 저는 감정가가 도로로 돼 있었는데 네. 그게 많이 유찰돼서 낙찰을 받았잖아요. 네. 재건축 조합과 협의를 할 때는 대지 가격으로 준해서 또 협의가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네. 엄청난 거죠. 아, 내가 어차피 현금 청산 받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현금 청산 받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받으면 되는데 네. 도로의 기준으로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네. 대지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도로로 감정된 거를 거의 20%, 25%에 샀어. 네. 근데 그걸 대지 가격으로 매도를 한다고 할 땐 수익은 10배 이상이 될 수가 네. 있는 거죠. 네. 아, 그런 식으로 네. 좀 도로 투자도 하고 계신다. 아, 지금 그러면은 전체 하시는 그 규모는 한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그 자산. 네네네. 지금 제가 순 자산이 약 한 70억 좀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0억 이상. 네. 왜냐면 운도 좋았지만은 네. 제가 그동안 5년 동안 계속 짜투리 땅들 네네. 모아놨었던 것들이 네네. 제가 55만 원에 낙찰받은 그 땅이 네. 0.24평이거든요. 네. 연락이 왔어요. 2,500만 원에 매도 예정이에요. 그리고 971만 원에 낙찰받은 게 네. 이제 1억에 팔라는 연락들이 오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투자금 대비 자산 가치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보니까 네네네. 예, 좀 감사하게도 자산이 좀 급격하게 늘어난 거죠. 그 지금 뭐 월세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월세는 저는 이제 좀 시세 차익형 투자를 많이 하긴 했어요. 네네네. 월세 받는 투자보다. 네. 월세 같은 경우에는 다 합치면은 한 200 몇십만 원 정도 되고요. 배당금까지 네네. 치면은 500이 조금 안 돼요. 네, 근데 저는 네. 묻어두는 투자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예,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